드디어 죽었어. 기다리느라 지겨워 죽는 줄 알았네. 수고했어. 이제 다 우리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뱉은 이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정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날의 제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주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벌이듯 말입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향기 사이로 육개장 냄새가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상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대신 술을 마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50억이면 인생 역전이지. 빚쟁이들한테 10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경쾌했습니다. 웃음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슬픔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고기를 집어먹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육개장을 후루룩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디찬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수색대가 며칠을 찾아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듯 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지만 실종 일주일 만에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장례식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병풍 뒤에 숨어서 시퍼렇게 살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요. 제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병풍 틈새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남자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제 죽음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연기는 잘했어. 경찰 조사받을 때 우는 거 봤지? 내가 진짜 슬퍼 보이던데. 당연하죠. 아무리 그래도 3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요. 민호의 대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3년을 같이 살았다는 게 고작 연기를 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들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풍 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였습니다. 벌써 준비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청구만 하면 한 달 안에 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계획이 더 완벽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저를 물에 빠뜨리던 순간부터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다는 것을요. 음성도 영상도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한서연은 진짜 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웹툰계에서 꽤 알려진 작가였습니다. 익명 작가 K라는 필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담당 편집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독자들도 업계 사람들도 K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라는 스릴러 웹툰으로 3년 연속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조회수는 억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에는 매일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독자들은 K의 다음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단행본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저작권료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단행본 판매 수익까지 합치면 월 수입은 억 단위였습니다. 3년간 쌓인 제 계좌 잔고는 수십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릅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안 입양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첫 웹툰을 연재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투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12번째 도전 끝에 겨우 연재 기회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그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에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통장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달렸습니다. 작품은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텅 빈 고시원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가족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명절에 함께 떡국을 끓여 먹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꿈꿨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쏟은 제게 냅킨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저도 자주 여기 와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일주일 뒤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사귀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혼자예요? 주변에 남자가 없었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요. 그리고 고하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은 숨겼습니다. 웹툰 작가라는 사실도
수십억의 자산이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아 출신이라는 것만 밝혔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정도는 벌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민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뒤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제 쪽 하객은 담당 편집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호 쪽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야. 가족이 된 거야.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어머니가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지옥행 티켓이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시작한 결혼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 그리웠던 외로운 고아를 이용한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오면 되지. 시어머니가 화투패를 섞으며 던진 이 말이 제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 거실에서 도박판이 벌어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화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 주변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화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운이 나빴어. 다음번에는 딸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사나흘은 화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잃은 돈을 메우려고 또 도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몇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걸려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결혼 전 그는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10명쯤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도 강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회사는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투자금을 끌어모아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받은 돈으로 이자를 갚는 구조였습니다. 폰지 사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민호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았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숙취로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차려준 아침밥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부모도 없으니까 편하겠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국을 떠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어머니 빚까지 떠안고 사는데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가 없는 게 제 잘못입니까? 고아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손에 든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음식을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짜다고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싱겁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질기다고 했습니다. 어미 없는 티를 낸다니까. 시어머니는 반찬 투정을 하며 매번 이 말을 했습니다. 숟가락을 탁자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밥도 이따위로 하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제 탓이었습니다. 설거지를 깨끗이 해도 물때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해도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뭘 해도 부족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자책했습니다.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정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웹툰 작업은 밤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 3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보탰습니다. 아르바이트비라고 속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도박빚이 불어나면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매달 수천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는 순간 모든 걸 빼앗길 게 뻔했습니다. 끝없는 요구에 시달릴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주는 돈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비로 그것밖에 못 벌어? 민호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일도 알아봐. 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며 일하는데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민호의 사업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시댁빚은 2억을 넘어섰습니다. 민호는 투자 사기로 고소당할 위기였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고아로 살아온 제게 가족은 절실했습니다. 힘들어도 이겨내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제가 매달 수천만 원씩 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통장에 수십억이 쌓여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돈만 필요할 뿐이라는 걸. 그날 밤 민호는 외출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손대지 못했던 서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는 민호의 영역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청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장 뒤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도 여기저기 쳐져 있었습니다. 걸레로 책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대학 교재들도 있었고 경영서적들도 있었습니다. 책을 하나씩 빼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다시 꽂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청소를 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을 닦는데 뭔가 걸렸습니다. 책 뒤에 두꺼운 봉투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려는 순간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 마이너스 피보험자 한서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 이름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배우자 강민호. 보험 가입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망 시 보험금 50억 원. 50억입니다. 제 목숨에 50억의 값을 매긴 겁니다. 손에 든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제 필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의 각도가 조금 틀렸습니다. 니은의 길이도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요? 제 서명을 연습한 겁니까? 제 필적을 연구한 겁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일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행복했다고 믿었을 때입니다. 민호가 다정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제 목숨의 값을 매긴 계약서입니다. 살인 예고장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뒷목에 땀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언제 실행할 생각일까요? 어떻게 저를 죽일 계획일까요? 사고사로 꾸밀 생각인가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숨겨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코를 골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 오셨을까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나가는 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틈에 갖다 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낚시 여행 때 처리해. 숨이 멎었습니다. 처리라니 무엇을 처리한다는 겁니까? 밤 낚시하다가 발 헛디딘 걸로 하면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낚시 여행 때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CCTV도 없는 곳이죠?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며칠 전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 걱정 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3년을 같이 산 남편입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억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작동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도망쳐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 증거가 없습니다. 위조된 보험 증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자는 척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죽은 척은 해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더 치밀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퇴근하며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여보, 요즘 스트레스 많았지? 이번 주말에 낚시 여행 가자. 리프레시하고 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계획한 그날이 온 겁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춰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오빠랑 단둘이 여행 간 지 오래됐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낚시터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충주에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인적이 드문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투 안감에는 얇은 구명 조끼를 숨겨 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경량 제품이었습니다. 입어도 티가 나지 않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설탐정 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낚시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시간도 전달했습니다. 밤 11시쯤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장면을 담아주세요.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박 형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잠수부 팀도 대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췄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3년 됐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더 잘할게. 차에 타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몇 시간 뒤 저를 죽일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더 노력할게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충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2시간 넘게 차를 달렸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다스러웠습니다. 긴장한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이라 그런 걸까요? 춥지 않아? 핫팩 줄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산 핫팩을 건네줬습니다.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핫팩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5시쯤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저수지만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낚시 도구를 꺼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숲속 어딘가에 박 형사 팀이 숨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둠이 찾아올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준비해온 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호는 잘 먹었습니다.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됐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달도 뜨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낚시 시작할까? 민호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수상 좌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좌대였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발밑이 위태로웠습니다. 좌대가 물에 떠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좌대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물이 좌대를 흔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가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 11시가 됐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기 봐. 물고기가 튀어올랐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 물가 쪽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강하게 밀려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풍덩.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11월 저수지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면 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이게 다 우리 살자고 하는 짓이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는데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물속에 남겨두고 도망치는 겁니다. 저는 물속에서 재빨리 외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숨겨둔 구명조끼를 찾았습니다.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물 밖으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숲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의 불빛이었습니다. 박 형사 팀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물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잠수부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수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갈대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얕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비로소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형사가 타월을 건네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면 확보했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복수만 남았습니다. 물속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귀를 막은 듯한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오직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는데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명조끼 덕분에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11월 저수지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발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고 입술이 파래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물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잠수복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박 형사가 고용한 전문 잠수부였는데 그가 제게 다가와 산소호흡기를 건네주자 저는 급하게 입에 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산소로 채워지면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잠수부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저수지 가장자리 갈대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얕은 수심의 갈대밭에 도착해 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물속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비로소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가슴이 벌렁거렸는데 박 형사가 다가와
두꺼운 타월을 건네주어 저는 온몸을 감싸며 떨리는 손으로 타월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장면 확보했습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말하며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는데 화면에 재생된 영상 속에는 민호가 저를 미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어둠 속을 뚫고 완벽하게 담아낸 영상이었습니다. 밀어넣는 순간 대화 내용, 차량 이동 경로까지 전부 녹화했고 음성도 깨끗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안해하지 말하던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고 민호와 시어머니가 서둘러 떠나는 장면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 찍혔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예, 법정에서 써먹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박 형사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계속 떨렸는데 이번에는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고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남편이었던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순간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을 망설임 없이 밀던 그 손의 감촉과 50억을 위해 아내를 죽이려던 냉혹함, 가리고 미안해하지 말하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리자 더 이상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고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했으며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제가 말하자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죄가 완성되는 순간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차로 저를 서울 외곽의 조용한 모텔까지 데려다줬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일주일간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모텔 방은 좁았지만 안전했고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쯤 민호와 시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술을 마시며 50억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렸지만 참아야 했는데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하고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며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하니 충주 저수지 실종 사고 소식이 나왔고 민호가 경찰에 신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찾아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을 같이 산 아내를 죽여놓고 눈물까지 흘리는 연기력이 대단했고 경찰은 수색 작업을 시작했지만 제가 살아있으니 시신은 나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을 예약했고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를 서두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실종자 사망 처리가 되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민호가 원하던 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 창밖을 내다보며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바라봤는데 저는 그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물속으로 가라앉는 악몽을 꿨고 민호가 저를 밀어넣던 순간이 반복되어 비명을 지르며 깼으며 식은땀이 흘렀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식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화장은 하지 않은 창백한 얼굴이 오히려
귀신처럼 보여서 완벽했습니다. 그들 앞에 복수의 귀신으로 나타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섰을 때 저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상태였는데 뒤에는 박 형사가 고용한 변호사 3명과 경호원 2명이 함께 서 있어서 완벽한 준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는데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쥐어 진정시키며 이제 복수의 막이 오른다는 생각에 천천히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역시 조문객은 한 명도 없이 텅 빈 공간이었고 제단 앞에는 시어머니와 민호가 제 영정 사진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육개장 뚝배기와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들은 술을 마시며 50억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중이었는데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제 구두 굽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발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변호사들과 경호원들도 뒤따라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제일 먼저 고개를 들었는데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고 눈이 점점 커지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뱉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지를 것 같은 표정으로 술잔을 놓치고 떨어뜨렸고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술이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넘어갔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부딪힐 때까지 물러나면서 손으로 눈을 비비며 환각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너 내가 어떻게 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귀신을 본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제단 쪽으로 걸어가서 제 영정 사진을 집어들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행복했던 시절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유리액자가 산산조각 나면서 쨍그랑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으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찢어진 사진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왜요? 50억이 날아가서 아쉬워요? 아니면 귀신인 줄 알았나? 제가 차갑게 물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자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은 무슨 사람 죽이려던 살인자들 앞에 증인이 나타난 거죠. 저는 품에서 태블릿을 꺼내 장례식장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는데 미리 연결해둔 장치 덕분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낚시터 장면이 나왔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민호가 제 등을 미는 장면과 저수지로 떨어지는 제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이게 다 우리 살자고 하는 짓이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녹음된 음성은 선명하고 깨끗해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가 서둘러 떠나는 장면과 차에 타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전부 담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기대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 다발을 꺼내 그들 얼굴에 뿌렸고 하얀 명함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고아의 빈털털이 아니야. 웹툰 작가 K. 내 자산만 당신들 빚의 100배는 될걸.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더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내 변호사들이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당신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야.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고 형사 2명이 앞장서고 순경 4명이 뒤따랐습니다. 수갑이 민호의 손목에 채워지면서 찰칵 소리가 또렷하게 났고 민호는 저항하지 않은 채 혼이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어.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빌었고 시어머니도 울부짖으며 제 발치에 매달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을 내려다봤는데 연민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저를 물속으로 밀어넣을 때 용서를 구했나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건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야. 경찰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톡톡히 치러. 제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고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였고 시어머니는 계속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다시 고요해졌는데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찢어진 제 사진도 보였으며 영정 사진 속 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는데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고 지독했던 악연을 끊어낸 후련함과 비로소 자유로워진 느낌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민호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선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벌을 선고했고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는데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한서연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는데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작업실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큰 책상을 놓고 최신형 태블릿을 구입했으며 벽면에는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웹툰의 단행본들을 진열했습니다.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를 놓아 휴식 공간을 만들었고 작업에 지칠 때면 그곳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쉬었습니다. 새로운 웹툰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목은 귀환이었고 탐욕의 눈먼 가족에게 배신당한 여자가 복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경험을 각색한 내용이었지만 독자들은 그저 흥미로운 픽션으로 받아들였고 연재 시작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면서 댓글창에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작가님 스토리 전개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이런 반전은 처음 봐요. 같은 댓글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그들은 이게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걸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이었고 민호가 저를 밀어넣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다가 숨이 막혀 깨어나곤 했는데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제 옆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혼자가 외롭지 않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 마시는 시간,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유,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한강을 따라 이어지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으며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하게 복수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았냐고, 가족이었는데 법정까지 가야 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을 50억이라는 돈으로 계산했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으며 실제로 실행에 옮겼으니 저는 그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입니다. 용서는 참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여전히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감옥에서 충분히 참회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출소 후에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뒤에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 수 있고 다정한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가족이 그리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낮추고 속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고 조건 없이 여러분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펜을 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씁니다. 독자들이 제 이야기를 읽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제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